자, 우리 조선의 관리 선발 제도, 우리 교재 페이지 수로는 몇 페이지죠? 132페이지입니다. 과거 제도서부터 좀 한번 보죠. 자, 일단 과거 제도라고 돼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이런 도식화가 있을 거예요. 이 도식화가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좀 쓰시죠. 교육기관, 이게 지금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서당, 사부학당, 향교, 서원, 성균관, 이게 교육기관이고, 여기 보면 속과, 대과, 묵과, 잡과, 이거는 과거죠. 근데 이 교육기관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과거 제도가. 여기 과거 제도가 이렇게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이다라는 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서당을 졸업하면 이제 일로 가는데, 이 서원은 일단 사립학교니까 빼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에 있는 국공립 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에 있는 국공립 중고등학교예요. 여기에서 사부학당이나 향교에서 예를 들어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속과 초시를 면제해줘요. 이게 이제 유기적 관계예요. 여기서 성적이 좋으면 이걸 면제해주고, 그리고 속과에 합격을 해야지만 성균관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교육 시스템 할 때 배울 텐데, 속과에 합격해야 속과에 합격한 사람이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돼야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죠. 그 수능 시험을 봐야 예를 들어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해야, 그러니까 여기를 패스해야 수능을 봐야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성적이 좋으면 또 대과 초시를 면제받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성균관이 이렇게 무과를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무과는 그냥 해놓은 거고, 성균관 유생들이 무과를 보진 않아요. 그냥 대부분 대과를 보죠. 물론 성균관 유생 중에 간혹 무과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성균관 유생들은 대과를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제도를 하나씩 보죠. 자,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 천민외, 이건 법적인 거예요. 천민외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무과가 생긴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고려시대 때 무과 없었던 거 알죠? 문과 응시가 금지된다. 어떤 경우에? 탐관오리의 자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데 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자식들은 시험을 못 봐요. 그 다음에 서얼들, 서자와 얼자의 합성어예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평민이면 서자, 첩이죠. 엄마가 첩인 경우에 평민이면 서자, 엄마가 첩인데 천민이면 얼자가 돼요. 이런 서얼들은 문과 응시를 못 봅니다. 되게 웃긴 게 농민들은 보는데 서얼은 못 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신분제도 할 때 얘기를 해줄 텐데, 농민들은 보라고 해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얼은 보라고 하면 진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여자의 자손까지, 그러니까 자식과 손자까지 제가를 한 여자들의 자손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은 재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혼하는 순간 자신의 손자까지 문과 응시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과와 잡과는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과거 시험 시기부터 좀 하나씩 보죠. 자, 여러분들 밑에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기 시험은 10년시입니다. 이 식자가 이제 격식할 때 그 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보는 시험이죠.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기 시험이 있는데 별시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진광시입니다. 이거는 어떨 때 보는 거냐면 국가 경축일, 예를 들어서 국왕직위 30주년 기념, 뭐 예를 들어서 대왕 대비의 환갑, 회갑, 뭐 이럴 때 이제 보는 시험이에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던 뭐 원자가 탄생했다, 뭐 이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알성시라는 시험이 있어요. 알성시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주는 특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왕이 문묘를 해요. 성균관에 가서. 문묘라는 건 이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문묘라고 해요. 선대 왕에게 제사 지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묘.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걸 문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성균관에 가면 이제 대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공자 제사가 끝난 뒤에 성균관의 과거시험장 비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왕이 옮겨가지고 성균관 유생들만 특별히 보는 시험입니다. 이걸 이제 알성시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이거 정기시험 아니에요? 뭐 문묘를 하면 보니까 문묘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은 문묘를 1년에 한 번 꼭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경년으로 문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1년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왕이 문묘를 하면 알성시는 치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당대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백일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왕이 기분 내켜가지고 보는 시험이에요. 그냥. 춘당대시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증광시, 알성시, 춘당대시 이런 이제 별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식년시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나 알성시는 인원이나 뽑는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규칙이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식년시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문과부터 좀 볼게요. 자, 문과는 이제 속과를 먼저 보는데 일종의 대과를 보기 위한 예비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과 예비 시험이다. 사마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속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마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료에서는 속과 이렇게 안 나오고 사마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일종의 대과를 보기 전에 보는 예비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응시는 초등교육기관 서당이죠. 이제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 사부학당이나 향교를 졸업한 후에 서당도 졸업하고 여기도 졸업한 후에 속과를 응시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수능을 본다.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돼야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리고 수능을 봐야 대학을 가고 저기 뭐야 절차가 그렇잖아. 학사학위가 있어야 대학원 진학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종류. 생원시가 있고요. 이 생원시는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 고려시대 때 그 명경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유교 경전 테스트하는 그게 이제 생원과입니다. 생원시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죠. 생원과 이래도 되고 생원시 이래도 되고 유교 경전을 시험하는 거고 진사시가 있어요. 진사시는 우리 고려시대 때 제술과 논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재능 이런 거 시험 보는 거죠. 문예, 논술 시험 보는 겁니다. 글 쓰는 시험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차를 한번 보죠. 절차를 한번 보죠. 자, 초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1차 시험? 1차 시험? 1차 초시. 1차 시험. 각 700명씩 뽑아요. 그러니까 생원시에서 700명, 진사시에서 700명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하면 1400명 정도가 뽑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속과 초시는 생원시 700명, 진사시 700명, 총 1400명을 뽑는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각도의 인구 비례로 700명을 선발한다. 자, 각도의 인구 비례로 700명을 선발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전라도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의 한 30% 된다.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전라도 인구다. 그러면 전라도의 이 700명 중에 전라도 사람을 30%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210명. 그러니까 210명은 전라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는 거죠. 예를 들어 35%가 경상도다. 그러면 700명의 35%는 경상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시에서 선발을 한다.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는 지역균형할당, 그러니까 지역균형할당과 비슷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반드시 몇 명을 선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중요한 건 왜잖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예나 지금이나 한 지역에 편중이 일어나면 국가 정치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왜냐면 패거리들이 생기니까 또. 지역주의. 그 다음에 복시.
복시는 각 10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700명 중에 시험을 봐서 600명씩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각 100명만 남아요. 이거는 성적순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러면 각도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초시를 뽑고 복시를 보는데 초시에서 각 인구 비례로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각도 인구 비례의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발한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패라는 증서가 지급이 돼요. 백패는 흰색 종이에다 이제 쓴 임명장 같은 거예요.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라이센스? 그러니까 너 속과 합격자야. 이거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증서 같은 거죠. 성균관 입학 자격이 부여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균관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입학 자격. 그러니까 성균관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성균관에 다 진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급 관리 진출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속과 합격자 중에서 하급 관리로 나는 진출하겠다. 그러면 종구품 참봉으로 진출이 가능해요. 근데 승진이 잘 안 돼요. 높은 고위 관리가 되긴 어렵죠. 속과에 합격해서는 높은 고위 관리가 되기 어려워요. 적어도 막 고위 관리로 승진이 되려면 대과에 합격을 해야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 차관 뭐 이 정도 되려면 차관보 이 정도 돼서 올라가려면 행정고시 합격해야죠. 구급 공무원이 돼서 뭐 청장이 되거나 뭐 차장급 인사 그게 좀 어렵죠. 그러긴 좀 어려워요. 승진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 일부는 또 하급 관리로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급 관리로 진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대과를 준비하는 거죠. 대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밀고 가보죠. 자, 속과에 합격을 했다라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속과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급 관리에 진출하겠어요? 아니면 성균관 입학시험 봐서 대과 응시를 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성균관 입학시험을 봐서 대과 응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비를 꾸준히 해서 이제 대과를 보면 되는 거죠. 대과야. 이 대과는 문과라고 하면 그냥 대과라는 말이 또 문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과라는 말은 반드시 속과를 써주는데 그냥 문과다 그러면 그건 대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식년시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증광시, 알성시 다 있어요. 대과는 다 있는데 문제는 증광시 같은 경우, 알성시 같은 경우는 이건 대과만 있어요. 알성시는 성균관 유생들이 보는 거니까 속과를 이미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광시, 알성시는 이건 대과만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밑에서 알아볼 거는 식년시만 기준으로 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초시입니다. 240명을 선발해요. 처음에. 뭐 응시 인원이 들쑥날쑥해서 좀 다르긴 한데 식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0명 정도 보면 5,000명 중에 240명을 선발한다. 서울이 또 여기서 90명이에요. 이 서울 중에서 또 성균관 유생들에게 딱 할당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이 되면 거의 무조건 관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240명 중에 90명을 성균관 유생에게 딱 할당해줘. 물론 이제 숫자로 하면 좀 보다 지엽적인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240명 중에 90명을 성균관 유생으로 딱 할당해줘. 성균관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정원이 200명이야. 그럼 절반은 대부분 여기서 합격하는 거야. 여기 할당돼 있으니까. 그리고 각도 인구 비례로 150명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240에서 90 빼면 150명 났잖아요. 이 150은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과에 합격했는데 성균관에 입학을 못하고 그냥 독학을 하다가 시험을 보는 거죠. 복시를 봅니다. 복시에서는 33명을 선발해요. 여기서 240명 중에 33명을 선발한다는 거야. 다시 시험 봐서. 그러면 여기 몇 명이야? 207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컴백홈 하는 거지 다시. 그리고 3년 있다가 보는 거야. 떨어지면 3년 있다가 2020년 시험 받을 때 떨어졌어. 2023년에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한 두세 번만 떨어지면 10년 가는 거지. 보통 시험이 아니지. 성적 우수자
이 33명은 다 성적 우수자.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속과 초시, 대과 초시만 지역 그 선발이 있는 거고, 이 지역 인구 비례로, 그러니까 각도 인구 비례 선발이 초시만 있는 거야. 속과 초시, 대과 초시만 있는 거고, 복시로 넘어가면 각도 인구 비례 선발은 없다. 복시부터는 다 성적 순으로 뽑는다. 최종 합격자가 되면 홍패라는 게 지급돼요. 홍패가 빨간색 그 종이에다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임명장 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일종의 라이센스다. 근데 이 홍패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이 홍패를 받게 되면 무조건 관직에 진출합니다. 고위 관리 진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고위 관리로 바로 진출하는 게 아니고 고위 관리 진출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과에 합격해서는 고위 관리로 진출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정구품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뭐 정일품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합격한 사람들. 자, 마지막에 전시를 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고려시대 과거할 때 공민왕 얘기하면서 좌주와 문생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왕이 친시를 치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민왕이 죽으면서 전시는 다시 없어졌다가 태조 때 전시가 다시 부활돼서, 태조 때부터는 마지막 과거 시험은 항상 국왕이 주관을 합니다. 이건 순위 결정전이에요. 갑과, 그러니까 33명을 상대로 보는 거예요. 이 33명이 딱 뽑히면 왕이, 그런 경우가 많다. 안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왕이 대부분 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주라고 해서 이렇게 임금이 직접 술도 따라주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처먹어라, 그래서 딱 마시고, 좋겠죠. 왕이 따라주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그 자리에서 공지를 내려요. 몇 월 며칠에 전시를 실시하겠다. 자, 준비들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궁 앞에 와가지고 궁 안에서 이 전시를 보는 겁니다. 아, 진짜 엄청 떨리겠죠. 왕 있는 데서 시험지 딱 주고 문제가 딱 하면 문제 딱 보고 쫙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려시대 때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20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씨발, 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갑과가 되면, 여기서 이 갑이, 요즘에 여러분들 갑질한다라고 할 때 네가 최고야 라고 할 때 그 갑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네가 갑이야. 이게 이제 3명입니다. 33명 중에 3명이 갑과 합격자예요. 이 갑과 합격자 3명 중에 1등, 이 사람이 장원인데, 이 사람을 이제 장원급제자라고 하죠. 1등을 장원. 너 장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기 33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바꿔보면 3년에 한 번씩 시험 보는데 33명 안에 뽑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생각을 잘 해야 조선시대 정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가늠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의 싸움을 배우는 거거든. 조선시대 때는. 이게 고려와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고. 사실 이거 우리가 지금 말이 나와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되겠니? 뭐 한 9살 때 뭐 미적분 풀고 이런 애들 아니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죠? 뭐 튼튼 영어 몇 개월 했는데 왜 저는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되나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가끔씩. 우리 짜증나는 애들. 장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정체가? 넘어갑시다. 이 친구는 왜 이걸 순위 결정을 하냐면, 장원이 되면 종육품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는 7품, 8품, 9품이 없어. 그러면 처음에 딱 장원을 했는데 바로 수령이 됐다, 지방. 원래 수령이 종육품서부터거든. 이 사람 장원급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 과거에 합격했는데, 처음 과거 합격인데 수령이 됐다. 이 사람 장원급제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참상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참상관급 이상이 돼야 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2등 방한, 3등 탐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보통은 아니죠. 이 사람들도 정칠품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생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는 종칠품, 정팔품, 종팔품, 정구품, 종구품은 없는 거야, 이 사람 인생에서. 을과.
을과가 7명이에요. 3명, 7명, 그럼 10명이 되죠. 이 사람들이 정팔품서부터 시작합니다. 종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병과, 이 사람이 23명인데 이 사람들이 정구품서부터 시작해요. 종구품은 대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종구품이 없어요. 종구품은 참봉벼슬인데, 종구품은 대부분 이제 참봉이 대표적인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속과 합격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과를 합격하면 종구품이 없다. 그러니까 정구품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니 33명 안에 들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필기 좀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좌절할 거예요.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하고 현직 관리도 함께 응시해서 시험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 33명 중에 현직 관리가 어떨 때는 절반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힘든 거야, 이 안에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이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게 사법시험을 본다. 사실을 보는데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같이 보는 거야. 현직 관리도 응시를 하는데 현직 관리가 응시하는 것은 승진시험 대용으로 보는 거야. 승진시험처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장원을 하는 천재들이 있겠죠. 조선시대 가장 장원급제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곡이예요. 이 사람이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서 9번 장원급제를 합니다. 짜증. 9번. 그 정도 해야 5,000원 정도 이렇게 이름 걸 수 있는 거야. 구도 장원군 정도야.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나중에 성리학 공부할 때 율곡 2의 이론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 이통, 기국론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급적이면 암기해. 알겠어? 그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구도 장원공이 돼. 힘들겠지? 자, 무과를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세요. 무과. 무과도 되게 중요한데요. 조선시대 때는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어요. 물론 잠깐 시행된 거는 있는데, 뭐 예종 때 잠깐, 그 다음에 최충원 집권기 때 잠깐 이렇게 시행된 건 있는데 그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이 무과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태조 때 완전히 이제 정식 과거 시험으로 채택이 돼요. 식년시를 이제 주로 보고요. 알성시도 있어요. 근데 알성시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성균관 유생들이 보는 시험이 알성시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성균관 유생들이 보는 알성시는 문과고요. 성균관 유생들이 알성시를 볼 때, 자, 제 얘기 잘 들으셔요. 다른 장소, 성균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병조 판서 주관으로 무과를 실시해요. 이것도 알성시예요. 이것도 알성시. 그 이순신 장군이 알성시 출신이에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임금이 참여하지 않고 병조 판서가 참여하는 거고요. 성균관 밖에서 알성시가 치러져요. 근데 우리가 또 역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는 뭐 몇 명 이렇게 알아보는 거는 식년시만 알아보는 거예요. 알성시는 그때그때 인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알성시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니까 우리는 식년시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무과도 속과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속과는 없다. 예비 시험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무과는 바로 뭐부터 보느냐? 대과만 본다. 근데 이 대과는 문과 대과와 동일해요. 초시, 복시, 전시 이 순서로 치러져요. 바로 대과를 실시하는데 이 대과는 문과와 동일하다. 문과와 동일한 절차.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절차라는 건 초시, 복시, 전시 이 세 개의 절차로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그 초시, 복시, 전시를 보는데 인원은 좀 다르지만 이 절차는 동일하다. 자, 주로 서울, 그러니까 문과 응시가 안 되는 서울들이 주로 응시를 많이 하고요. 중간 계층, 중인들이 응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과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 문과를 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과를 많이 보죠. 문과도 되게 똑똑해야 시험 봐요. 뭐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문과가 무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술 시험도 보고요. 무술 시험도 종류가 많아요. 뭐 창, 활, 칼, 뭐 그다음에 그 말 타고 쏘는 활, 말 타고 창 던지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겨루기, 지금 얘기하면 시험 종류가 장난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서도 좀 읽어야 돼요. 우리 병서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뭐 손자병법 이런 걸 제일 많이 얘기하던데, 그래 뭐 손자병법으로 합시다. 자, 손자병법을 만약에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병서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진지를 이렇게 딱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모형으로 워게임 하듯이 이렇게 딱 이제 배치를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도 펼쳐놓고 이렇게 군사들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딱 해놓고, 자, 방어를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이쪽에서 공격 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술할 때 그냥 지 마음대로 뭐 이쪽엔 뭐 이렇게 200명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자 이 진용은 손자병법 무슨 편에 보면 이런 공격 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주를 명확히 달아줘야 돼요. 어떤 병서에서 발췌한 진법이냐, 어떤 병서에서 발췌한 공격 방법이냐, 이런 걸 달아서. 그러니까 병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서도 읽어야 돼요. 유교 경전 이런 것도 일부 기초적인 것도 아니에요. 일부 웬만한 정도는 수준이 맞게 읽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무신이 되면 임금과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명령 전달이나 이게 안 돼요. 잘. 절차를 한번 보죠. 초시를 봅니다. 똑같아요. 대과랑 190명 선발이에요. 190명. 그리고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그러면 무과 초시도 인구 비례로 선발합니까? 각도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지켜졌다가 어떨 때는 안 지켜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굳이 하지 않는 걸 검색을 해서 찾아서 공부하지 마라. 시간만 길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줬다 그러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찾아는 볼 수 있는데, 이걸 깊이 있게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시 28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190명 중에 28명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면 이제 홍패를 역시 지급해요. 그러니까 홍패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양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문과에 합격하면 문반, 무과에 합격하면 무반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홍패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홍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양반이라는 거예요. 원래 양반이라는 말은 나중에 제가 신분제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신분이 아니고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 합격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선달이라는 호칭을 수여해줘요. 이제 복시에 합격하면. 그래서 우리 그 봉이 김선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양반이 똑똑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대동강물을 팔아먹지. 그 다음에 전시. 전시는 순위 결정적인데 28명의 또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왕이 직접 친시를 치르죠. 왕이 직접 갑과 3명이에요. 3명. 근데 이 3명은 그 문과처럼 장원, 방한, 타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3명을 그냥 뭉뚱그려서 갑과다 이렇게 봅니다. 얘가 갑이죠. 종 7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을과고요. 을과는 5명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8명이 되죠. 이 사람은 종 8품. 그 다음에 병과는 20명을 뽑아요. 이게 28명이 되죠. 이 사람들이 종 9품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합격하면 종이 없어요. 정부터 하고 아무래도 이제 문무가 약간 엇갈려 있죠. 그래서 종 이렇게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무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 결정전에서 뽑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잡과입니다. 잡과는 기술관 선발 시험인데 이것도 중서희가 고려시대 때도 잠깐 했는데, 기술관 선발 시험은 잡과는 딱 4종류가 있어요. 이 4종류만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취재라고 해서 다른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보통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해당 관청이 아니면 이 인재들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역관을 선발하는데
1어를 하는 사람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1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1어 시험을 봐? 자, 초시를 볼게요. 잡과는 초시, 복시 두 번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초시가 선발되는 게 이제 해당 관청에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데 정원의 1배수를 보통 선발해요. 초시에서. 그러니까 초시에서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야. 그죠? 역과입니다. 역과는 이제 통역이에요. 통역. 사역원에서 선발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자가 말씀 사자고 역자가 바꿀 역자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는 것은 이제 통역이죠. 그 다음에 율과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법률이죠. 법률. 법률. 그 다음에 형주에서 이건 시험을 자체적으로 봅니다. 이호, 예병, 형공할 때 형주예요. 그 다음에 의과를 봅니다. 의과는 전이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과를 실시해요. 이 전이감이 고려시대 땐 태의감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음양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천문, 지리, 역법 이런 거 시험 보는 곳인데 우리 고려시대 땐 사천대, 충렬왕 때 서운관, 이게 세조 때가 되면 관상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관상감에서 음양과 시험을 봅니다. 관상감. 요 네 개가 잡과예요. 요 네 개가 잡과입니다. 그리고 초시를 보고 복시를 이제 보는데 정원의 1배수를 여기서 뽑으니까 복시는 별 의미가 없는 시험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인적성 시험 정도 되는 거죠. 뭐 불을 보면 어때요? 느낌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뛰어들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 가는 거야. 아니면 막 면접관 싸다고 때리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돼. 예조에서 주관을 해요. 예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부죠. 그래서 초시는 해당 관청에서 보고 복시는 예조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조에서 주관하고 이제 복시에서 합격하면 100패라는 걸 줘요. 100패는 우리 전에 문과 시험 볼 때 소과에 합격하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소셜 포지션,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 놓고 봤을 때 잡과에 합격하면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과 합격자 정도는 대우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는 해당 관청에서 시험 본다. 해당 관청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총 선발 인원은 이거 도합해서 46명이에요. 합쳐서 46명 정도를 선발한다. 이것도 식년시가 원칙이에요. 잡과도. 잡과도 식년시가 원칙입니다. 자, 더 알아보기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시대 승과가 있죠. 승과. 조선시대 승과를 한번 보죠. 조선 초에 승과가 실시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승과가 있었잖아요. 계속 실시가 돼요. 근데 조선 초기 때 실시되는 승과는 뭐라 해야 되지? 승려 선발 인원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안 뽑는 경우도 많아요. 한 명도. 그러니까 실시는 하는데 아예 그냥 안 뽑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종 때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리죠. 중종 때가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야기할 텐데 사림의 상징인 조광조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조광조가 사림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림은 온리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에 다른 것을 다 음사와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승과를 실시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승려가 국가에 주는 도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 승과 폐지를 주장하고 실제로 승과가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가 되면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스톱. 선생님, 저는 조광조가 사림의 뭐 상징인지도 모르고 조광조라는 사람도 정함 조광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명종의 엄마 뭐 문정왕후요? 저는 이 사람도 처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 때 왕 순서 쭉 외운 거 있죠. 조선시대 때도 왕 순서 일단 외우셔야 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형,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외우고 시작해야 된다고. 명종 때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인데 이 문정왕후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잠시 부활돼요. 그리고 문정아원가 이제 죽고 다시 이 승과는 없어져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안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거 그냥 가끔씩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이제 해드리니까 사후 문정하고 사후 다시 폐지되었다. 이렇게 승과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과거를 다 끝냈고요. 이제 기타 시험 제도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과거 이외에 관리로 선발되는 시험, 그러니까 과거로 선발되는 어떤 제도 이런 걸 보는데 음서가 있어요. 우리 고려 시대 때는 음서의 비중이 굉장히 컸죠. 근데 조선 시대 때는 음서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드느냐? 일단 음서 대상자가 2품 이상의 고관 자제로 확 줄어듭니다. 우리 고려 시대 때는 5품 이상이 되면 음서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2품 이상의 고관 자제가 대상이야. 친가 쪽 할아버지까지만 또 돼. 외가는 안 돼.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또 이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면 남성 여성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여성 쪽은 거의 여자 쪽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려가 5품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고려에 비해 음서가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말을 바꿔보면 고려보다는 조선이 개방적이었다 이 얘기야. 한 품제가 적용되기도 해요. 음서는. 그러니까 음서로 진출을 하면 한 품, 그러니까 품계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우리 골품제 할 때 했었잖아. 예를 들어 6두품은 6등급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기억나죠? 5등급은 뭐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 10등급 대남아까지밖에 못 올라. 이게 딱 그렇죠?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만 올라. 이게 딱 제한적이잖아. 이런 게 한 품제야.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올 텐데 문과 불합격 시 고위관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서로만 와서는 고위관직 승진이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현직 관리들도 문과를 보는 이유죠. 그러니까 음서로 내가 진출을 했더라도 문과 시험에 꾸준히 응시를 해서 한 번이라도 문과에 패스를 해야 합격을 해야 이게 고위관리로 승진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승진이 불가능하다. 음서만으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보셔야 돼요. 한 품제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거 가리고 문과에 불합격하면 고위관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다. 이거 연결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취재라는 선발 시험이 있는데 이게 재주를 보고 뽑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취한다 아니면 재주를 보고 뽑는다.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뽑는 거예요. 서리 또는 하급 관리로 선발을 하는 시험입니다. 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자존감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현실은 현실이고 또 농담 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시험 있죠. 그 시험이 바로 취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이 간단한 시험 5과목만 보잖아요. 9급은 죽이고 싶죠. 막 얄밉고 이거 어때 표정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5과목 간단한 시험을 봐서 뽑는 시험이에요. 이 서리는 중앙관청의 하급 행정 실무를 맡는 사람이고 하급 관리로 이게 선발을 하는 겁니다. 고관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9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뭐 차관이 되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산학 이거는 이제 호조가 주관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회계죠. 지금 얘기하면 수학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우리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도화서에서 주관합니다. 도화서. 그 다음에 악학이라고 해서 장학원에서 이걸 주관을 해요. 악기, 뭐 해금, 비파, 뭐 태평소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거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천거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3품 이상 고관의 추천을 받은 관리가 등용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품 이상의 관리들은 추천권이 있어요. 1년에 뭐 수령을 1명 추천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추천권이 주어지면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등용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문관 같은 경우는 3품 이상이고 무관 같은 경우는 2품 이상이 이 천거권을 갖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 합격한 사람 중에 천거를 하는 거지
무슨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야 저기 너 얼굴이 괜찮다, 너 여기서 일해, 이러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했다는 거는 이미 학문적 실력, 학문적 수준은 검증이 된 거죠. 그렇죠? 과거 합격자 중에 천거를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거를 하는 사람도 기존 관리, 높은 관리고, 천거를 받는 사람도 과거에 패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 천거를 받아도 간단한 시험, 그러니까 직무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냐면, 사료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고위 관리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병조 판서다. 근데 이 국방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국방부 산하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 그 시스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안건을 좀 보고서를 올려봐라 했는데, 보고서가 한 장 올랐는데 읽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봤을 때, 병조 판서 봤을 때 너무 좋아, 이 보고서가. 야, 이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야, 이 친구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을 이게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 국방부 장관, 병조 판사 입장에서 자기 옆에 누구 뭐 예를 들어 비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청거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너무 아깝다, 거기 있기는. 그럴 때 청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붕당 정치가 초기에는 매우 세련스럽게 잘 돌아가요. 그러다가 붕당 정치가 이제 격화돼요. 싸움을 하다 보면 뭐 격화되잖아요. 좀 이게 과격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당의 어떤 세력을 확대하는데 이게 악용됩니다. 그러니까 청거는 자기 당 애들만 뽑는 거야. 세력 확대에 잘못 활용되는 거죠. 청거는 원래는 파묻힌 인재를 등용하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파묻힌 인재들을 찾아내고 등용시키는 좋은 방법인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악용되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보죠. 더 알아보기인데, 합리적 인사관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전에 지방관 공부할 때도 한번 했던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임기제인데, 지방관의 임기가 설정돼 있죠. 관찰사는 1년, 수령은 5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년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관찰사는 360일. 이거 1년이란 얘기예요. 1년. 그 다음에 수령은 1800일. 이건 5년이라는 얘기예요. 5년. 이렇게 지방관의 임기를 설정했다. 우리가 왜 이걸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보느냐? 이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임기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중앙 집권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왜? 거기에 파견된 지방관이 자체적으로 세력을 만들고 세력화돼 버리면, 지방 세력이 돼 버리면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상피제도 있었죠. 같은 원리예요. 지방관 파견 원칙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가까운 친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나 업무 개연성,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그런 연관 관계에 있는 부서에는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방관 파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출신지의 지방관 임명이 금지되는 거죠. 자기 출신지의 지방관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완전 또 페스티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경제도라는 것도 합리적 인사관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야. 5품 이하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 사관원, 사헌부, 이 대간이 신분, 경력 등을 조사한 뒤 그 가부를 승인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포평제라는 게 있어요. 포평제는 근무 성적 평가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에 있는 상관이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인사 고과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장님이다. 그럼 부장님은 신이야. 왜? 나의 인사 고과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일요일 날 등산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지. 고관이 6개월마다 하급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지금도 얘기했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뭐냐면 고위 관리가 돼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상관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볼 때는 다 보이는 거거든. 아, 제가 요령을 좀 피우는 애구나. 쟤는 참 성실한데 능력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인사 고과에 그 고위 관리들이 인사 고과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조금 잘난 척하면 제가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24년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하는 목소리 톤, 그 다음에 비유하는 방법만 보면 아, 저분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가 딱 보여요. 강사들끼리는. 딱 보인다고. 만약에 딱 봐서 모르면 모르는 거야. 24년을 한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일을 24년을 했는데 딱 보면 모른다. 그러면 계속 봐도 몰라 그 일은. 그러니까 고관이 딱 보면 아는 거거든. 승진 좌천의 자료로 이 포편제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품 서용제인데 이게 한품이라는 게 품계를 제한하는 거야. 서용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관리로 등용이라고 하면 한품 등용. 그러니까 관리로 등용하는 데 있어서 품계를 제한해 놓는다. 이 얘기는 뭐냐? 신분에 따른 승진의 품계에 제한이 있다 이거야. 승진에 따른,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승진의 제한. 어떻게 되느냐? 서울 기술관은 정삼품까지만 올라가. 여기까지를 뺐어요 일부러. 서울과 기술관은 정삼품까지. 근데 선생님 서울이 정삼품까지 올라가면 진짜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맞지.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정삼품까지로 딱 한계를 정해놓잖아. 그럼 정육품 5품 올라가기도 힘들어. 없어야, 아니 한계가 없어도 정삼품 올라가기가 힘들거든. 근데 3품까지다 그러면 5, 6품서부터 힘든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아니 그래도 3품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무과에 합격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구했어. 그래도 못 올라간다는 거야. 서울은. 알겠어요? 토관, 향리들은 정 5품까지만 올라. 여러분들 토관은 아직 안 배우셨고요. 향리는 그 향리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지방 그 관청에서 읍사 같은 데서 하급 실무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향리인데 이 사람들은 역시 나라를 구해도 정 5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선생님 향리들이 5품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맞는데 향리가 5품까지 올라가면 진짜 죽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7품, 8품도 어렵다니까. 나라를 구해도. 그 다음에 서리 같은 경우는 정 7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서리는. 그러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걸 한품 서용제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골품제도랑 비슷하죠. 우리 골품제도 배울 때 아까 전에 6등급, 6두품은 6등급 아창까지. 그렇죠? 5두품은 10등급 대남아까지.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한품 서용. 그러니까 아직도 조선시대도 아직까지는 뭔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신분제 사회니까.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가 개방적으로 바뀌어도 신분제 사회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관리선발 제도를 끝냈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게 이제 벌써 조선 전기 왕의 업적으로 왔는데 이 왕의 업적 만만치 않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조선 전기는 성종 때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좀 볼 텐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가죠. 잠깐 쉬겠습니다.